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공부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그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자녀 교육이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공부로 성적도 올리고 또 좋은 대학도 보내고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또 뭐 중간에 아이가 좀 못하는 것 같으면 얘를 또 계속 공부를 시켜야 되나 아니면 뭐 다른 거를 해야 되나 뭐 예체능이라든지 뭐 국악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냥 냅둬야 되나 이렇게 항상 갈등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그 공부법에 관해서 조금 자녀를 어떻게 공부시키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할게요. 자, 여기서 조금 주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경우는 이런 극단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자식은 여러 지면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또 이런 것에 보면 사교육을 안 시키고 한 번도 안 시키고 뭐 학원을 안 보내고 좋은 대학에 보냈다. 내 아이는 인강으로도 충분히 좋은 대학 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그런 특수하고 극단적인 그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이지만 중요한 것들을 캐치해서 적용을 하셔야지 너무 극단적인 그런 것에 솔깃해가지고 그 시행착오를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전에 그 이해찬 그 총리 교육부 장관 했을 때 그분이 인터뷰를 했죠. 우리 애는 그 학원을 보낸 적이 없다. 그래도 서울대학교 갔다. 뭐 이렇게 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뭐 이제 고백을 했죠. 그분이 이해찬 교육부 장관 그때 당시에 사실은 뭐 과외는 좀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극단적인 얘기들 옛날 그리고 또 전에 보면은 영재 그 SBS인가요? 제가 거의 안 보는데 가끔 이제 채널 돌리다가 걸리게 돼서 보는 경우가 가끔 있죠. 영재 아이들을 그 찍는 프로그램인데 이름이 영재 발굴단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어떤 그 초등학생이 학원을 안 가면서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 뭐 이런 테마로 막 찍었어요. 그 아빠도 나오고 엄마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학원 한 번도 안 보냈대요. 결론은. 근데 이제 끝에서 보니까 그 아빠 엄마의 직업이 뭐냐 했더니 공부방 원장이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공부방은 그 학원의 일종이죠. 교습소, 뭐 공부방, 보습학원, 입시학원 다 학원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밑에서 그 공부방에서 그냥 애가 공부를 한 거죠. 공부방은 학원이에요. 그 학원인데 그 학원을 안 다녔다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학원을 하는 건데 남의 학원 안 다닌 것 뿐이지 그 공부방에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뭐 혼자 막 저기 엄마 아빠한테 배우고 이렇게 해서 잘 된 것처럼 나왔는데요. 그런 그거는 거의 뭐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뭐 인강만 들어서 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 이런 것도 너무 극단적입니다. 그런 걸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학원에 안 가면 좋겠지만 학원에서 많은 노하우라 공부 습관을 들일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계속 애를 붙잡고 같이 있을 수가 없죠. 트러블만 더 많이 생깁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1%도 안 돼요. 그렇게 예외적인 극단적인 공부법을 아이한테 시도하시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공부법, 아이를 뭐 집에서 홈스쿨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보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례들을 믿고 그렇게 쫓아하시면 안 됩니다. 학원에 가면 학원에도 도움을 받죠. 공부 습관을 들일 수 있어요. 집에만 있으면 엄마랑 계속 부딪힙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나요. 공부도 안 되고요. 특정 시기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될 수 있지만 커서는 잘 안 됩니다. 부모가 그러고 또 항상 옳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노하우를 가진 학원에 보내면 일정 시간에 보내서 공부 습관을 길리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공부시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뭐 강연에 나와서 반복 학습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부에서.
그거는 그 사람의 특정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부의 왕도는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을 위해서 깊이 있는 그런 의미를 알게 되죠. 근데 막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해요. 반복 학습하지 않아도 된다. 학원 보내지 마라. 인강으로 다 된다. 뭐 인강으로 다 됩니까, 이게? 그런 학생은 0.1%도 안 돼요. 있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긴 있는데, 그건 0.01%도 안 돼요. 서울대학교 그 예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학원을 다닌 학생 비율이 83%인가 그랬어요. 나머지 안 다닌 학생들도 그 형이나 누나, 언니가 서울대생이라서 그 모르는 거 있을 때 질문 받고 가르쳐 주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예요. 그럼 83% 서울대 간 학생들은 보편적인 게 아닌가요? 그 왜 극단적인 경우가 보편적인 건가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런 강연이나 그런 그 교육을 이렇게 막 책임감 없이 하시는 분들의 얘기들은 좀 걸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초등학교 전까지, 미취학 전까지는 영어, 수학, 국어가 있는데요. 국어랑 영어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되죠. 당연히. 영어는 많이 들어야 됩니다. 문장을 하기 전에 그 단어를 막 너무 일찍 막 시작하는데 알파벳으로 철자를 외우게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그 발음이나 이런 걸 많이 듣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철자가 그 언어를 습득을 방해를 많이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철자에도 집중하고 언어에도 말 자체에 집중하는데 분산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듣는 거에 더 많이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 뭐 초등학교 가서도 영어 같은 경우는요. 초, 중 갔을 때도 청크라 그러죠. 청크. 말 덩어리를 그걸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문장 자체를 많이 외워야 돼요. 문장 자체를 많이 외우게끔 시켜야 됩니다. 구문이죠. 짧은 거 수거 말고요. 이렇게 긴 청크, 말 단위 그것들을 많이 외우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그 영어를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거에 차선책으로 구문을 말 덩어리 청크 단위를 계속 외우게끔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문장 구조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까먹습니다. 많이 까먹어요. 그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중학교까지는 통문장이라고 그러죠. 교과서도 달달 외우게 하는 게 좋습니다. 주입식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 통문장을 청크 말 단위를 영어로 외우게끔 하는 거죠. 문법보다 중요합니다. 문법은 나중에 해도 돼요. 문법 예찰론자들이 있으신데요. 그거는 옛날 방법이죠. 옛날 방법입니다. 청크라고 해서 문장 단위를 외우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자세한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학교까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천일문이랑 그 책이 있죠. 그 책도 뭐냐면 1001가지의 문장을 외우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영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회화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화에 커서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제 경험상 저희 제자들 그 1등급 받은 영어 1등급 받는 수천 명의 제자들 제가 길러낸 아이들은 물론 회화를 잘 못해요. 우리 입시제도 때문에. 그렇지만 대학교 가서 1등급 받는 애들은 대학교 가서 4개월만 하면 굉장히 자유롭게 다 됩니다. 회화 다 돼요. 미드 있죠? 미국 드라마. 그것도 거의 다 들어요. 나중에 회화는 해도 되니까 너무 막 회화 아이들한테 그거는 이제 저학년 때 유아 때는 그게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갔는데 회화에 너무 매달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선행학습 하지 말라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수학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려워요. 전 세계에서 전자계산기를 초등학교 이후에 못 쓰도록 하는 나라는 딱 2군데 나라뿐이 없습니다. 다 계산기를 씁니다. 수학 시간에. 우리나라랑 일본은 계산기를 못 써요. 그것뿐만 아니라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수학 난이도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제 일본도 못 쫓아요. 일본은 특목고가 있어서 그 특목고에 간 아이들만 고난이도의 수학을 하고요. 나머지 공교육은요. 책도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학이 우리나라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선행을 하지 않는 이상 고등학교 가서 정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 영어, 국어, 뭐 역사, 과학을 다 포기하고 수학만 한다면 고등학교 가서 수학만 한다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망하죠. 선행을 적절히 해줘야 됩니다. 선행 안 하고 좋은 대학 갔다고 그러는데요. 거짓말이고요. 그거는 극단적인 사례예요.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예전에나 가능했죠. 지금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선행을 아이들이 잘하는 학생들에 있어서 보통 이상 학생들은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선행을 안 해가지고는요. 선행도 적절하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수학의 6.7배 난이도로 어려워져요.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중학교 때 뭐 90점 맞은 거 뭘 의미 있나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죠. 중학교 때 90점 맞았다고 뭐 크게 뭐 고등학교에서 잘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지 않으면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선행의 장점은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나 중학교 때 한 학기를 날려먹을 수가 있죠. 뭐 사춘기가 왔다든지 반항을 해서 얘가 공부를 못합니다. 못하게 되면 한 학기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학이란 건 나서냐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학기가 날아가면 그걸 메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선행을 하면 어느 정도 그걸 해놨기 때문에 완전히 빵꾸가 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얘기도 이제 나중에 좀 해보겠지만 어느 정도의 선행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지금은. 저도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인기 있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선행을 해야 되고 이 선행 방법에 대해서도 길어지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문제집도 잘 골라야 되겠죠. 예전에 부모님 세대는 성문 종합영어와 정석이 있었죠. 지금 성문 종합영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 성문 종합영어는 일본 책을 베꼈어요. 저자들은 아니라고 그러겠죠. 예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일본 책을 베낀 겁니다. 그리고 정석도 마찬가지예요. 그 홍성대 그분은 자기가 베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일본 가서 그 책 보세요. 디자인도 똑같고요. 문제 뉘앙스 문제도 똑같습니다.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6.25 끝나고 일본 문제집이나 책들을 다 베꼈죠. 너도 나도. 그러고 이제 자기 책이라고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성문종합영어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입시 체계가 SAT 미국식의 수능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그런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오게 설계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과서, 미국 현지에서 쓰는 책의 내용들을 수능이나 우리 교과서에서 받아들이니까요. 옛날식 일본식 그 영어 교습 방법을 따른 그 성문 종합 영어는 현실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 보죠. 차라리 미국 교과서를 보죠. 그래도 영어도 리딩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통문장 암기와 리딩을 하셔야 돼요. 영어를. 책 읽기. 수학도요. 정석을 계속 하는데 정석도 일본 책을 베낀 거라고 했죠. 정석을 다시 베낀 게 이제 개념 원리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개념 원리라는 수학책이 정석의 수학책을 판매량에서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석은 일본식 문장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번역이 되게 문어체입니다. 옛날식이죠. 근데 그 개념 원리는 한글식이에요. 신세대풍에 맞게 구어체로 그래도 바꿔 써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읽기 편합니다. 개념 원리로. 그래서 정석을 그렇게 뭐 맹신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능 자체도 옛날에 학력고사 시대에는 일본 학력고사가 있죠. 그걸 많이 차용해서 문제를 했지만 지금은 일본 그 학력고사를 뭐 베끼다시피 하진 않아요. 미국식 체계, 미국 수능 체계를 더 선호합니다. 이게 이제 유학파가 있어서 그래요. 옛날 사람들 일본에 유학을 많이 갔고 일본의 그 교육 체계라든지 행정 체계를 베껴왔습니다. 모방해 와서 하다 보니 일본식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온 유학파들이 그 학계에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유학생들도 있고 또 교육계에도 오다 보니 미국식으로 많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집도 잘 선택하셔서 아이들이 이제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그거는 좀 다음 편에 하고요. 반드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아이들의 계획을 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발 보편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하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직접 부모님이 가르치기 힘들죠. 많이 부딪힙니다. 그럴 때는 학원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좋은 학원 고르는 방법도 제가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보편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조금 선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거나 영재학교는 중학교 때 고3 과정까지 끝내지 않으면 그 학교 들어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행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옛날하고 틀리니까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도 눌러주세요.